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회 연속으로 0.75%포인트, 75bp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파장이 크고요.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은 고민들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얼마를 올릴 거냐, 여기에 대한 팩트 전하는 건 사실 시간만 기다리면 쉬운데요. 네.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은 이제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가 도움을 구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파장은 크고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총평과 함께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9월 FOM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시장이 기대했었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과 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도 내년 상반기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일단락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매우 완화적인 어떤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들에 일침을 해주는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전도표를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높은 물가가 계속된다고 하면 결국 연준이 미국 경제 성장 둔화를 용인하는 부분들을 재확인해 줬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보통 FOMC가 끝나고 나면 통화정책 이벤트,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명분을 바탕으로 증시가 반등에 나서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였지만, 지금까지 든 경우에는 이제 연말까지 연준이 125pp 금리 인상 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용과 성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더 기출을 주목하게 해줬던 이벤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는 결국 물가에서 경기로 빠르게 시장의 시선이 옮겨가는 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경기 침체 위험 확률을 엿볼 수 있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그리고 10년물과 3개월물, 이런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부분들, 또 위험선을 낮추는 강달러 압력이 좀 높아지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점도표 움직임을 조금 세게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뭐 경기 전망까지 낮추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튀어나오면서 영향이 컸었는데요. 올해 그러면 미국 통화정책회의는 FOMC는 11월, 12월 두 번 남아 있는 거죠. 두 번의 행보를 좀 예측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소위 이제 갈 수 있는 그 금리의 이번 인상의 그 최종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9월 FOMC 수정 경제 전망과 점도표 변화를 통해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연말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도 되면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숫자를 저는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월, 12월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9월 점도표를 통해서 사실 연말 최종 정책금리를 제시를 했죠.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11월 달에 75pp 그리고 12월에 50pp 그렇게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4.4% 전후에 연말 최종 정책 금리를 맞추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조금 상회할 것 같아요. 결국 매년 이 상단 정도 허용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아마 거기 상단에 맞는 정도로 좀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연준이 제시한 연말 최종 정책 금리가 4.6입니다. 결국 내년도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1월달, 3월달 최소 25pp씩 이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 3월 정도가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를 맞출 수 있는 시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내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행보들을 통해서 결국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결론을 좀 지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 건 분명 맞지만 사실 단언할 수 없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과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당시 연준의 통화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 과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던 긴축 시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7번 정도의 경우가 있었고요. 1979년과 2004년을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후 경기 침체가
상당히 약하거나 없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여전히 높고요.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1979년과 2004년 케이스와 상당히 동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1979년도에는 금리 인상 단계에서 경기 둔화 또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는 더블 딥, 남의 부채 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2004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단계에서는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질 뿐이고 내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3월 이후가 실질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정이긴 하는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2분기 이후가 그 시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 근거를 9월 서정 경제 전망 전도표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의 금리 75, 50 올리면 4.4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연말에. 아마 4.6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네. 그러면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까? 125보다도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9월 달 75pp를 네. 올렸고 11월 달에 75pp 네. 그리고 12월 달에 50pp 50. 올리게 된다고 하면 네. 사실 연준이 연말 최종 정책금리로 제시한 게 4.4이긴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4.5. 그러니까 올해 연말 최종 정책금리의 밴드가 있는데 네. 그 상단에 근전반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아까 한 3월 정도쯤에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걸로 보셨다고 하면 내년에도 지금 기조로는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뭐 네. 25씩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의 뭐 5% 근접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연준의 이 기준금리 인상 행보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 1월 달에 25pp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네. 내년도 연준의 연말 최종 정책 금리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단행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년도 연말 정책 금리의 상단을 놓고 온다고 하면 4.9% 정도 되는데 네. 3월 달까지 25pp를 하게 된다고 하면 5%, 그러니까 상단을 넘어가는 수치가 돼버린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는 올해 11월 달에 연준이 75pp 금리 인상 올릴 거를 지금 현재 9월 FMC가 끝나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75pp가 아니라 올해 11월 달에 50pp 인상 확률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내년도 연말 정책금리의 상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11월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 이전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들이 앞으로 물가의 경직성이 높아지는 걸 우려해서 증시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는데 만약 이 부분들이 향후 발표되는 미국의 9월, 10월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11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50pp로 확률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가늠하시는 부분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서 추정하는 지금 자료는 50bp가 30%, 네. 그다음에 75bp가 대략 한 70%, 네. 3대 7 네. 정도인데요. 네. 또 한 가지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연준이 뭐 경기 침체 그 전에는 뭐 연착륙 얘기, 뭐 고용 얘기 하다가 이번에 보면 뭐 경기 침체를 뭐 감내하고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경기 네. 침체 이미 온 것 아니냐.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꽤 큰데 아까 수석께서는 뭐 금리 인상한 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네. 사실 경기 침체 확률은 높아진 건 맞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예. 시기적으로 보면 항상 연준이 정책 금리를 중단하고 나서 그 이후에 큰 위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가정이긴 하지만 내년도 2분기가 그 시점이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저는 올해 내년도 미국이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한 4가지 정도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준비한 차트를 화면을 예. 통해서 띄워주시면 보시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까 네네. 하는데요. 스프레드 차트부터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일단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확률을 판단할 때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스프레드를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2년물 금리만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과 3개월
물 역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아직은 역전되지 않고 있는 10년물, 3개월물 추이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뉴욕 연운이 향후 1년 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은 항상 매달 발표를 하고 있는데 7월과 8월 달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건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맞습니다. 겁니까? 네.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예. 지금 보시는 차트에는 아마 7월 달 수치까지 있는데 이게 8월 달 수치는 25% 정도까지 올라가 있죠. 근데 기준선이 30이기 때문에 30을 넘어서야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2000 30이군요. 보통 뭐 PMI 이런 건 50을 우리가 기준 네네. 잡는데.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2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표를 보면 그 네. 지금 회색선 바로 되어 있는 건 경기 침체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뉴욕 연에서 나타내는 파란색이 약간 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경기 나빠진 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행성을 띠긴 어렵습니다. 네. 모든 지표는 그래서 이제 후행성을 띠고 있는 건 맞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보면 경기 침체는 이미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시차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전미경제연구소를 통해서 발표된 미국의 경기 침체의 공시화 여부도 사실은 지나고 하는 거죠.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 한참 지나고 거죠.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명목 GDP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미국은 올해 1분기, 2분기 실질 GDP 기준으로는 역성장을 한 게 맞아요. 근데 명목 GDP는 올해 1분기 6.6% 그리고 2분기 8.4% 증가를 했거든요. 과거 경기 침체기에는 보통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같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명목도 과거 같으면 이제 줄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근데 지금은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거를 한 가지 잣들을 또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암 리셉션 지표라는 게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거나 네. 생소한 지표일 수 있는데 처음 이거는 듣는데요, 저도. 예, 이 연은의 가가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이 샴이라는 인물이 만든 네. 지표입니다. 고용 측면에서 침체 여부를 따지는 지표인데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지표예요. 이 지표를 해석하실 때는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최근 1년 내 최저 실업률보다 0.5%포인트 높아지게 되면 경기 침체에 진입한 거로 판단을 하는데 현재 숫자를 보면 0.0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과 함께 FOMC의 그 내용들을 면밀히 뜯어보고요. 향후 진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금리 인하는 아니고요. 뭐 내년 그러니까 금리 인하 그런 기대감 갖지 마. 찬물을 확 끼얹고 그런 거잖아요. 미국 연준이나 제롬 네. 파월도 또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아니라니까 이런 거니까 네. 인하는 아니고 적어도 중단하는 시점이 언제냐인데 네. 아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한 3월 정도를 금리 상승이 멈추는 시기로 네. 예측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이 강한 달러, 강달러를 넘어서 이제 시중에 어조는 뭐 킹달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지난 50년간 이런 그 강달러 시기가 3번 정도 있었다고요. 네. 이번에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강도이며, 어느 정도 파장인가요? 사실 투자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지난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공급망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었고 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네. 사실은 안전자산을 선호할 만한 그런 투자 환경이 마련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 강달러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달러 수준이 여전히 연말까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상방 요인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달러 약세를 예측할 때 ECB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상대적인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보통 해요.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CB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준 역시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과의 긴축 강도 차이 확대,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분절화 위험, 또 유럽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취약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역성성을 가지고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전망할 때 우리가 보통 상대 통화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하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는 있지만
칭ling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안화가 강세를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해서 구두 발언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BOJ는 환율보다는 물가 추세가 꺾였다는 게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지금 정책에서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안화, 엔화 이런 상대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강달러는 앞으로도 좀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정도까지 올라갈 여지는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강달러, 원화 약세라는 그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환율은 위쪽으로 열려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10월 14일 날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통위도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빅스텝 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네. 금리를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도 생겼고 예. 훨씬 더 편안한 어떤 금리 올리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둔화를 용인하되 우선적으로는 물가 통제를 위한 고강도 긴축을 선택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경제가 2분기 때 보면 빠른 소비 회복을 통해서 사실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예. 하반기 들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둔화폭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장 흐름이 악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이 민간 소비는 일상 회복 지속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도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고점을 형성하고 좀 떨어지고 있고 올해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안연한 회복세를 좀 나타낼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자본 조달 비용 상승에 따라서 설비 투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품 수출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증가율 둔화폭이 미국과 중국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물가는 앞으로 수요 압력이 높아지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여지.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은 성장 흐름 악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급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50pp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이제 금통위도 있고요. 미국의 이제 9월 CPI 발표도 있고요. 남은 연말까지 이제 챙겨봐야 될 변수들을 좀 볼 텐데요. 연말까지 생각해봐야 될 변수들인데 불편한 변수라는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서 불편하네요, 마음이. 편한 불리한 불편한 변수들이 더 많다는 건가요? 이 부분 꼭 말씀하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뒷부분 저희가 또 전략도 좀 얘기해서요. 너무는 길지 않게 남아있는 변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네. 9월 하반월부터 연말까지 이제 물가에서 경기로 빠르게 시장의 시선이 옮겨갈 걸로 좀 보고 있고 유로존과 중국, 한국을 포함한 non US 국가에서 확산되는 경기 불안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강달러 압력은 좀 말씀드렸고요. 또 에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저소득 신흥국에서 확산돼 민생 불안이 커질 우려가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4, 4분기 때는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되고 있는 부분들. 예. 그리고 내년도 미국이 경기 침체 진입 확률이 2분기가 된다고 하면 증시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올해 4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변수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글로벌 증시가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장 10월 달까지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7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고용 지표, 또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그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글로벌 증시는 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올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국 증시 내에서 이제 한국 증시 역시 지금보다 좀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엿보일 여지도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오프를 준비하는 그런 대응 여력들이 좀 높아져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FOMC와 이전에 있었던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 시장은 왜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는가, 왜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심도 있게.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국내 증시 중심으로 해서 전략들을 좀 짜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좀 보수적으로 장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신데요. 예. 그런 그 경기에 대한 우려, 긴축,
밸류에이션 같은 걸 보면 또 이제 뭐 더 이상 빠질 여지가 많지 않다는 주장도 좀 있긴 한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시죠.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모두 다 거친 상황이라서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분명 매력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국 증시 흐름이 결국 펀더멘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 한국 경제가 앞으로 이제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율 둔화폭이 커지는 부분들, 또 물가는 수요 측 압력과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원화 약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무역수지 적자 흐름으로 인해서 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원화 약세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 자금들의 유출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변수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 한국 증시가 현재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2100선 정도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의 기준점은 어느 정도? 뭐 나스닥, S&P 4000, 나스닥 한 12,000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선은 지금 이제 훼손이 좀 됐죠? 네. 한국은 좀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해 하반기 때 보면 미국은 계속 오르고 이제 한국은 하락했던 이 디커플링이 남아있는 기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지난해처럼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직전 저점 수준에서 하방 압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3,650에서 4,300포인트 이 밴드 내에서 좀 등락하는 모습들이 10월 달 나서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 말씀드렸잖아요. 7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고용 지표, 그리고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직전 저점 수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미국 증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이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전체적인 자산 배분을 가져가면서 어떤 섹터에 제한적이나마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전략 좀 마무리. 글로벌 증시 전반 그리고 한국 증시 모두 포함해서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리스크 오프의 투자 환경이 강화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권역과 국가 투자를 우선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섹터와 스타일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섹터에서는 경기 방어 섹터인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통신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스타일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사이즈로 놓고 온다고 하면 대형주 중심, 그리고 기타 테마로 놓고 온다고 하면 배당과 노후보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연말까지는 좀 현망한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방어주 성격이죠. 네, 소비주, 맞습니다. 뭐 통신주, 배당 이런 거. 로우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 사실 이제 이 주식들 내에서도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이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섹터를 말씀드릴 때 필수 소비재, 통신주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해당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노후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 주식이 아니라 어떤 펀드나 ETF 상품들을 선택하실 때는 노후보열 성격에 가까운 상품들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좀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님 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국내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예. 투자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적인 호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타 투자 대상 대비 좀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상들이 좀 포함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술주는 여전히 좀 아닌가요? 지금 환경에서는요? 네. 사실 이 9월 FM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를 높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물가, 금리에 대한 우려들이 연말까지는 더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성장주들은 부정적인 투자 환경 하에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올해 11월 달 연준이 만약에 75bp가 아닌 50bp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남아있는 정례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 폭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금리, 네. 연준의 통화 정책의 피크 아웃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되면 오히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예.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